제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오늘 배우셨던 거를 이제 거의 정리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발전기입니다. 앞에서는 이제 그 송전선에 관련된 거리 계정 방식하고 송전선에 대한 주보호, 후비보호에 대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발전기입니다. 발전기, 변압기, 뭐 이런 식으로 모선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발전기는 좀 어렵습니다. 원리가. 송전선은 그냥 그 송전선 내에서 거리만 보고 자기 구간 사고인지 아닌지만 가지고 판단하는데 발전기는 뭐냐? 고정자도 있고 회전자도 있고 그래서 이제 고정자가 이제 전기자가 고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고정자가 되는 거고 회전자가 계자로서 돌다 보니까 회전 계자형이 되는 거죠. 계자가 회전하느냐 전기자가 회전하느냐에 따라서 회전 계자형, 회전 전기자형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발전기는 전부 다 계자가 회전을 하기 때문에 고정자는 이제 전기자가 됩니다. 그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발전기, 변압기, 송전선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보호계정기의 종류를 열거하고 동작 원리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셔. 이거는 범용적으로 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문제를 정확하게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단 출제자가 의도하는 문제가 뭐냐. 저도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런 걸 딱 보면 아니까 그대로 답안지를 썼는데 나중에 시험을 보고 나면 점수가 적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그런지 이제 출제자들도 몇 명씩 만나봐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까? 어떤 식으로 채점을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일단은 채점자들은 들어가게 될 때 이제 다 모범 답안을 받습니다. 출제자가 문제를 출제하고 난 다음에 그 모범 답안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그 모범 답안을 들고 가서 그 모범 답안에 입각해서 답안지를 채점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채점자들도 그 모범 답안을 보면서 그 기준으로 채점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 문제의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끔 답안지를 쓰지 않으면 점수를 적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이제 제가 알고 있다고 막 썼죠. 실무를 했던 이 보호계정기 같은 건 제가 잘 아니까. 그래도 이제 뭐 깊이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썼는데 나중에 나온 점수를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게 방향이 틀렸구나. 이런 겁니다. 목이 마른데 물을 갖다 줘야 되는데 사이다를 갖다 주는 겁니다. 똑같이 흰색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것 같은데 마셨을 때 느낌이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물은 잘 넘어가는데 사이다 잘 넘어가나요? 배만 부르고 잘 안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것처럼 여기서 물어보는 건 발전기, 변압기, 송전선에 관련된 보호계정기의 종류를 열거하고 어떤 보호계정기들인지 그러면 간단하게 키워드만 쓰고 그거의 원리,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라고요? 3교시니까 25점짜리니까 한 2페이지에서 2페이지 반 정도. 답안지 어제 보셨죠? 그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 군말이 필요 없습니다. 다 1번, 2번 해가지고 뭐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죠. 나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1. 언제 2. 어디서 3. 무엇을 4. 어떻게 5. 하였나 5개의 W하고 1개의 H. 예? 그 육하원칙에 맞춰서 쓰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답안지를 써가지고 제가 가져오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 것들을 수정해드리는 거예요. 이거 쓸데없습니다. 이거 줄여버리시고 이렇게만 쓰고 여기 그림 하나 더 넣어주세요. 자꾸 제가 얘기를 합니다. 다음 주에도 또 가져오시는지 제가 또 보겠습니다. 이제 왜?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도 타도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하는 거 보면은 저도 이제 자극을 받습니다. 발전기는 전력계통의 중요한 설비다. 내부 또는 외부 사고에 대해서 신속히 보호해야 된다. 보호계정기를 쓰고 각 계정기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요게 이제 발전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발전기 내부, 외부. 그러면 내부에 들어가는 거 아까 전개, 가단, 역발, 속주, 앞이 있었죠. 전기자에 대한 단락지라. 그럼 상세하게 써줘야 되다 보니까 그림이 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전개, 가단, 역발, 속주, 앞비에서 고정자가 전기라면서요. 전기자건선. 전기자건선 하면 단락하고 지락이 나온다. 그리고 계자를 하면 지락하고 상실이 나온다. 이렇게. 계자의 지락에는 직류 중첩식하고 브릿지식이 있다. 그리고 고정자건선의 단락은 차동, 비율차동이다. 고정자건선의 지락은 뭐라고요? 단위식, 비단위식이 있다. 그래서 그림 3개 그려주는 게 나온다. 이런 식으로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얘기예요. 그 컨셉이 딱 머릿속에 나와서 그게 있지 않으면 못 씁니다.
고정자원선은 전기자원선이고 단락하고 지락이 나오는데 단락은 차동계정기인데 차동계정기는 뭐라고요? 아까처럼 비율 차동계정기를 주로 쓴다고요. 고정자원선 전선에 D락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지락 과전압 방식을 쓴다 이거죠. 지락이 나오니까. 고정자원선에 과부하를 하나 더 넣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이런 것들은 나중에 38, 49T 해가지고 뒤에 과부하가 또 나오죠. 여기서 하나 더 넣은 거죠. 발전기의 전동기 운전 32. 아까 설명드렸죠. 발전기가 돌지 못하는 이유. 원동기 입력이 안 들어와서 출력을 못 내보는 겁니다. 발전기로서의 역할을 못 하다 보니까 전동기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겠죠. 회전은 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발전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입력이 없다 보니까 다른 데서 전기를 갖다 쓰니까 전동기처럼 운전하더라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력을 갖다 쓰니까 그 전력의 방향이 틀려지겠죠. 그래서 역전력 계정기로 검출할 수 있다. 이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좌 상실. 계좌가 상실이 되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발전기의 원리에 대해서 배우셔야 되는데 변압기의 원리를 알면 발전기의 원리를 아실 수가 있고요. 발전기의 원리를 알면 전동기의 원리를 압니다. 똑같은 거니까. 계좌 쪽에 DC가 흐르죠. 물론 AC가 흐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계좌 쪽에 전류가 흐르면서 거기서 자석이 발생됩니다. 그림을 그려드리면은 그냥 이런 정도의 개념으로 계좌가 이렇게 있습니다. 길게. 회전 계장이 길게 있다, 그죠? 회전을 하는데 여기 이제 건선이 감겨져 있겠죠. 어떻게 감겨져 있든 이쪽에 감겨져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감겨져 있고 이런 식으로 감겨져 있어야지 세상에 한 번 돌고 한 번 돌고 한 번 도니까 실제로 한 번 감고 한 번 감고 하는 부분이 60도 또는 120도 별로 이렇게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 극수에 따라서. 일단 그러면 이제 전류가 흐르면은 이 주변에 전류가 흐르면 뭐가 생긴다고 그러죠? 자석이 생긴다고 그러죠. 그러면은 이걸 다시 그리면은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고정자는 바깥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색깔을 하시면 이렇게. 그리고 회전자는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에 전류가 흐르면서 자석이 생기는데 그 자석이 이 빈 공간을 채워준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석 파이로. 파이가 채워지면은 이 파이에서 다시 또 여기에 이제 권선이 감겨져 있으니까 이쪽에 전류가 흐르겠죠. 그런 식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죠. 그러면 계좌가 상실이 되면은 여기서 자석이 적게 나오겠죠. 자석이 적게 나오니까 거꾸로 이 자석을 채워줘야 되다 보니까 이 전기자건선에서 자석이 많이 나온다는 이겁니다. 그게 이제 발전기에서 보시면 저효자 운전, 과효자 운전 해가지고 발전기 가능 출력 곡선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위에가 뭐라고요? 밑에가 진상. 그래서 여기는 발전기의 역률에 관련된 부분. 여기 부분이 이렇게 돼서 설명이 돼 있었죠. 여기가 고정자건선. 단부가요. 바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정자건선에서 거꾸로 자석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고정자건선에 단부가 과열이 되는 부분이다 이겁니다. 여기는 과열자가 됐던 부분. 지상이니까. 위로 오버됐잖아요. 오버됐으니까 그 과열자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거고 밑에는 부족한 부분.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위에는 뭔가 넘칠 거고 밑에는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외우라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부분은 계좌 상실 시 이따 나오겠지만 옵셋 보호 계정기에서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마우스가 어디인지 잘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이걸 이쪽에서 옵셋을 했다? 왜 계좌가 상실되면 부하 영역에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계좌 상실이면은 동기 탈출 시는 이쪽으로 하고요. 계좌가 상실이 되면 이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이게 XD분의 1입니다. XD분의 1은 뭐라고요? 이게 KS. KS는 뭐라고요? 단락비. 발전기 단락비 이상에다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그래서 요거를 해주는데 요게 이제 동기탈출 시 응용을 하기 때문에 요 영역이 이렇게도 가고요. 이렇게도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동기탈출 시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요게 계좌 상실. 40계정기. 영역이 이쪽으로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그림들을 나중에 그려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보다 보면 설명이 또 나와 있으니까. 좀 뒤에 가서 다시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과전압은 59, 지락과전압은 59N. 그래서 아까 뭐라고요? 여기 고정자관선의 지락과전압은 59N으로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한전에 가시면 59N-1, N-2, N-3로 되어 있습니다. 뭐 95%, 1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가 95%고요. 뒤에 게 100%입니다. 그런 거는 이제 그 내용까지 써주시면 더 좋죠. 그거는 이제 좀 어려운데 자료는 있으니까 나중에 그것들은 여러분들 답안지를 일단은 여기까지 해놓고 조금씩 더 채워가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주파수 81L입니다. 불평형 46, 역상계전기. 베어링 38, 49T. 일단 이거부터, 뭐 전개가단 역발 속주 앞뒤부터 먼저 써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역할을 뭐 어떻게 하는지 그림을 하나 좀 그려주시고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일단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좀 더 부족하면 거기다 많은 것들을 더 넣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59N도 아까처럼 59N-1, 2, 3을 써주시면은 이 사람이 한전에 근무하지 않고는 이런 부분 잘 모를 텐데 하고 좀 더 점수를 줍니다. 대형 발전기 뭐 전개가단 역발속전기 전기자에 대한 단락하고 지락이 먼저 나오겠죠. 단락 부분은 차동계전기인데 비율차동계전기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차동계전기인데 비율차동계전기. 고정자 원선의 상단 단락은 선로축과 중성축 쪽의 차전류를 검출하는 차동계전기로 보호하되 CT의 불평형이나 외부 사고 시에 오동작하지 않는 비율을 지닌 비율차동기를 주로 사용을 한다. 그래서 이 차동계전기의 일종인데 왜냐면 오차 때문에 비율차동계전기를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보시면은 발전기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를 이해하기 쉽게끔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실제는 아닌데 좀 이해하기 쉬운 쪽으로 그냥. 어차피 이거는 여러분들 이해는 하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외부 사고가 났을 때 전류가 어떻게 되죠? 위에 이렇게 가죠. 얘도 이쪽으로 가죠. 방향 비교를 했을 때는 판정이 안 됩니다, 지금. 근데 이제 전류의 크기를 가지고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전류의 크기를. 여기에 변압기가 있든, 발전기가 있든, 모터가 있든, 구성은 똑같죠? 근데 이제 틀린 건 뭐냐면 변압기는, 변압기 1차측하고 2차측하고 전압비가 틀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류비가 틀려집니다. 근데 모터 같은 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발전기는. 전압이 6600이면 6600, 22900이면 22900, 22면 22에 전압을 다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사고가 나면은 얘는 간극성이니까 이렇게 전류가 흐릅니다. 얘도 간극성이니까 이렇게 전류가 흐르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에 동작 코일이 있고 여기에 억제 코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그러면은 바깥에서 흐르면 여기로 흐르는 전류나 여기서 흐르는 전류나 여기서 흐르는 전류랑 똑같겠죠? 외부 사고시니까. 그럼 여기서 흐르는 전류나 여기서 흐르는 전류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전류가 이쪽으로 흐를 수 있나요? 얘 100A가 흘렀고 얘가 100A가 흘렀다. 똑같은 전류인데 안 흐르겠죠? 동작 코일은 안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바깥쪽으로 하면 이렇게 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흐르지 않기 때문에 동작하지 않는다라고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거꾸로 내부가 사고 났다. 내부가 사고 났다. 그럼 방향이 어떻게 되죠? 아까처럼 얘는 이쪽으로 흐르고 얘는 이쪽으로 흐르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얘는 전류가 이쪽으로 갈 테고요. 얘도 전류가 이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이쪽에는 이 전류하고 이 전류가 합전류가 흐르겠죠? 그러니까 동작한다는 개념으로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좀 더 이해하기가 좋으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내부 사고가 나면 이쪽에서 전류가 안 흐릅니다. 변압기를 기준으로 했어요. 이때 발전기나 거기는 어차피 흐릅니다. 근데 이제 변압기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전류를 받고 있는데 사고 나면 이쪽에서 들어오는 전류가 얼마나 되나요? 이쪽에서 전원을 공급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틀려지죠. 그러니까 그거에서 동작하는데 이해하기 쉽게끔 그냥 이렇게만 설명드린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서 들어오고 여기서 들어오는데 문제는 CT의 방향을 같이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또 알아줘야 될 게 변압계 각변이. 변압계 각변이가 뭐죠? (1차) 측과 (2차) 측의 위상차를 결선 방식과 위상차를 알기 쉽게 표현한 수식이죠.
변압기 각변이의 첫 번째는 뭘 표시하죠? 대문자로 표시하고 1차측 결선 방식으로 표시한다. 변압기의 2차측 문자는 소문자로 표시한다. 세 번째 글자는 소문자로 표시한다. 그리고 네 번째 글자는 각변이로 표시한다. 그게 일반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변이를 쓰시다 보면 어떻게 된다? 보통 우리가 이제 델타 Y 방식을 많이 쓰니까 D 이건 대문자로 썼으니까 Y N은 뉴트럴이 있다. 1이나 11을 쓴다는 얘기죠. 1은 1시 방향, 11은 11시 방향. 그럼 그림을 그리면 똑같이 여기 이제 한전에 있는 그림하고 민수에 있는 그림하고 틀린데요. 그냥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끔 하시면은 델타니까 얘는 이렇게 있죠. Y니까 이렇게 있죠. 일단 그림을 그리기 쉽게끔 얘가 R상입니다. 얘도 R상입니다. S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간 게 S죠. 그러면 여기가 R상이라고 그랬죠. S는 어딜까요? 여기가 S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똑같이 매칭이 돼야 되니까. 왜? 여러분 보시면은 이렇게 매칭이 되면 얘도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매칭이 되면 이렇게 매칭이 돼야지 S상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여기 T상이죠. 그럼 뭐냐? 여기서 이렇게 매칭이 되면 얘가 T상이 되겠죠. 이렇게 매칭해서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얘는 12시 기준이죠. 얘 여기서 가운데로 보면 얘가 어떻게 되죠? 1시 기준이죠. 그걸 가지고 이제 1차측하고 2차측하고 비율이 얘는 1시라고 그러면 얘는 12시니까 요 1시에 비해서 요걸 12시라고 봤을 때 얘가 1차측의 기준이니까 어떻게 됐죠? 얘가 좀 더 앞서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DY는 11이 되는 거죠. 반대로 그러면 DY는 1이 되고 요거는 이제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항상 기준이 뭐냐? 1차측 기준으로 해서 2차측이 얼마나 각변이가 앞섰느냐 뒤섰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1은 30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은 1시 방향, 11은 11시 방향. 거꾸로 생각하시면은 요걸로 봤을 땐 30도인데 이렇게 돌아갔을 때는 330이 되죠. 그러니까 30 곱하기 11 하면 330이 되는 겁니다. 이런 각변이들도 알고 계셔야지만 됩니다.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제 보호계정에 가서 테스트 해보시면 이런 각변이를 넣어가지고 실질적 동작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백데이터들도 제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얘는 그런 식으로 이쪽으로 전류가 이렇게 양쪽으로 흘러나간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쪽에 대해서 지락이 나거나 그러면은. 지락이 났다는 거는 여기가 회전자가 있고 바깥에 고정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요 고정자 쪽에서 지락이 나겠죠? 안에서 지락이 나는 게 아니라, 예? 안쪽에서 지락이 난다기보다 안쪽에서도 지락이 날 수가 있습니다. 계좌 지락, 그래서 계좌 상실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바깥쪽에서 지락 날 수가 많겠죠. 예? 밖에 노출이 돼 있으니까. 그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요 바깥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다? 고정자에 대한 지락은 요 바깥쪽에 연결되어 있는 요쪽에다 이렇게 지락을 본다 이거죠. 거기다 이제 단위식이나 비단위식이냐에 따라서 어차피 지락이 났을 때 전압으로 인식을 한다면서요. 아까 지락 과전압 방식이니까 그럼 전압으로 인식하려면 여기 전류를 인식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PT를 달아가지고 PT에서 전압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방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을 써주실 때. 그림을 이제 그려주실 때 고정자 건선의 지락 과전압 방식, 발전기의 중성점은 지락 전류의 억제와 지락 시 이상 전압을 억제하기 위해 2차 측의 저항기를 접속한 변압기로 접시하며 변압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전류로도 인식을 할 수 있지만 거기다 PT를 달아가지고 이 변압기라는 건 NGR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겠죠. 이 변압기 접지 방식에서는 변압기 2차 측의 OVR을 사용하여 요거는 이제 PT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 OVR을 사용하여 고정자 건선의 지락을 보온다. 근데 이 OVR이 OVGR이 되겠죠. 지락 시에 발생하는 영상 전압을 지락 가전압이니까. 그래서 지락 가전압 방식. 저항 접지 방식에서는 OCR을 사용하여 고정자 건선의 지락을 보한다. 이건 전류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왜? 대부분 발전기가 비접지를 하거나 직접 접지를 하거나 저항 접지가 하거나 접지 방식에 따라서 지락 전류가 틀려지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적당한 보호 방식을 취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해하셨죠? 요거는 NGR이라는 걸 달아가지고 뉴트럴의 저항 방식이니까 전류를 제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CT에서 읽어드려서 동작하는데 얘는 OCR에 대한 개념보다는 OCGR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죠. 왜? 실학이 났으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는 OCR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OCGR로 써주시는 게 맞습니다.
여기는 지락이 났으니까. 제가 설명드릴 때 단락하고 지락하고 차이가 뭐라고요? 단락은 술 먹은 두 사람이 치고받는 거라고요. 이상 단락은 두 사람이 치고받는 거고 삼상 단락은 세 사람이 치고받으니까 둘이서 치고받으면 한 대만 맞으면 되는데 셋이서 치고받으면 두 대를 맞아야 되니까 삼상 단락이 더 사고 전류가 크다라고 그랬죠. 지락은 술 먹은 사람이 땅에 넘어진다. 땅지자에 떨어질 낙자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신대에 넘어지면 비접지고 땅바닥이나 아스팔트에 넘어지면은 저항접지고 계단에서 굴르면은 직접접지다. 사고전류가 크니까 잘못하면 죽습니다. 못 부러져서. 직접접지는 사고전류가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다. 야, 저항기를 달았습니다. 저항기를 달았으니까 뭐라고요? 여기 전류가 흐르면서 PT를 통해서 2차 측에 전압이 생기죠. 그 전압을 가지고 동작을 하는데 공식적으로는 오브지알로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지락 가잖아요. OVR도 달려있고 OVGR도 달려있는데 OVGR로 동작하는 겁니다. 과부하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요게 이제 단위식일 때, 비단위식일 때 해가지고 또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서브노트에는 없지만은 나중에 제가 나눠드리는 그 서브노트에 다 그림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동력 운전 설명드렸죠? 모터링.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전력을 수정하기 때문에, 계통으로부터 수정하기 때문에,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원동기 입력이 상실됐다. 계좌 상실되면 발전기에서 유효 출력은 나가더라도 무효 전력이 계통에서 유입돼요. 무효 전력에서 계통에서 유입된다는 건 뭐라고요? 아까 고정자 전류에서 자석이 들어오죠. 그 부분이 외부에서 무효 전력이 공급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유도 발전기가 되기 때문에 동기 속도는 이상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회전자 철심이 급격히 과열되기 때문에 계전자 상실이 임피던스인데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계좌가 상실을 했을 때 고정자 단부도 과열이 되지만 그거는 고정자 단부가 과열이 되는 부분은 이제 발전기의 보호 측에서 뭐 발전기 단락비 쪽에서 보는 그런 부분이고 여기서는 이제 다른 관점으로 보는 거죠. 과전압. 그냥 과전압입니다. 자기 여자 현상이 뭐라고요? 뭐 때문에 일어나죠? 송전선의 커패시턴스에 의해 5-9장 보십시오. 송배전공에. 송변전의 커패시턴스 그러니까 C성분에 의해서 두 가지가 발생된다고 그랬습니다. 뭐였죠? 첫 번째? 페란치 현상. 두 번째?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 이게 이제 기본서에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답안지를 쓰다 보면 그 외에 여러 것들이 나왔죠.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유도해서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여자 현상이 뭐라고요? 발전기가 스스로 여자 되는 현상이다. 왜 스스로 여자가 되는 게 뭐죠? 전압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외부에서 이 여자기가 뭐였죠? 엑사이터입니다. 엑사이터에 AVR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 PT가 있었고 PT에서 시그널을 받아들여서 PSS가 연결되고 AVR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준 전압보다 얘가 떨어지거나 올라가면 AVR이 전압을 조정하기 위해서 여자기 쪽에 시그널을 보내는 겁니다. 계좌 전류를 더 흘려라 말아라. 근데 이제 계좌 전류가 흘러진다는 건 그 앞에 전압이 올라가서 스스로 자석이 발생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외부에서 나는 지금 발전을 하지도 않았는데 C성분이 크다 보니까 C성분이 커지면 어떻게 되죠? 전압이 올라간다고 그랬죠? 전압이 올라가다 보니까 아까처럼 들어가서 계좌 전압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 발전을 하지 않았는데 전압이 올라가서 자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과전압이 생겨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전압이 올라간다. 자기 여자 현상으로는 전압이 상승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저주파수 계전기. 나중에 SSR이라고 또 나옵니다. 그거하고는 조금 틀리지만 이제 그런 개념을 보셔도 됩니다. 계통 주파수가 어느 한도 이하로 저하되면 터빈 발전기의 고유 진동수와 일치하여 공진이 발생한다. 그게 이제 인계 속도죠. 터빈 발전기는 발전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350도에서 한 600도까지 올라가는데 처음에 1시간 정도는 350도로 해가지고 발전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한 500도 정도로 몇 시간 정도, 1시간에서 한 5-6시간까지 발전하고 나머지 6시간에서 한 8시간대 그 사이에서 600도로 올려가지고 발전한다는 얘기죠. 그 사이에 왜냐면 중간중간에 올라갈 때, 그러니까 여기가 리미트입니다. 0에서 100km까지 가야 된다. 그럼 인계 속도가 이 중간에 존재합니다. 진동하는.
진동 포인트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천천히 올라가다가 여기 부분에 가서는 빨리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수력 발전기는, 수차 발전기는 인기 속도가 전격 속도의 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걔는 인계 속도를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진동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터빈 발전기는 그런 진동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적어지다면 그런 인계 포인트가 돼가지고 심한 진동이 일어나가지고 터빈의 블레이드가 손상될 수가 있다. 그래서 단계별로 부하를 차단한다. 그럼 부하를 차단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전력계통에 가면은 정특성, 부하 특성에, 정특성, 동특성 해가지고 발전기에 대한 특성들이 나옵니다. 그걸 조금 더 이해를 하시면 이 내용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건 그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기선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불평형 부하. 불평형 부하가 걸리면 고정자의 역상 전류가 흐른다. 그건 뭐냐? 발전기는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반대 방향에 어떤 전류가 흐르다 보니까 그 부분이 과열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열이 부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틀려지는 건 뭐냐면 저희가 차단기를 할 때 차단기가 이렇게 있었고, T0, T1 했을 때, 요 그림 생각나시나요? 이렇게? 요거하고 요 그림? 요 사이에 얼마가 걸렸죠, 전압이? 2M. 2M이 걸리죠? 마찬가지로 똑같은 건다는 얘기죠. 얘도 보시면은, 회전자 자개와 반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회전하는 회전자개가 발생하면, 회전자 표면에 이런 주파수대가 있을 거고, 이런 주파수대가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요 사이에 어떻게, 두 배의 주파수가 흐르겠죠?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서 어떤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회전자 표면에. 이게 손실 전류라는 얘기죠. 아까 알고 계시는 것처럼 표피효과처럼 겉에 이렇게 전류가 흐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차동 공진이 발생한다. 이런 내용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해를 하실 때 그런 점으로 해가지고 같이 연산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제동 전류가 어떤 부분이냐. 아까처럼 주로 회전자 치부의 표면이나 슬로키, 고정자 부분도 이렇게 돼 있지만 회전자 부분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케이블을 감아줘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여기 케이블이 나오지 못하게끔 그 빈 공간을 이제 슬롯에다가 끼워줍니다. 슬롯 같은 걸 끼워주고 이런 것들을 지지환을 껴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위에. 코일이 빠지지 않게끔. 근데 그 부분이 가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가열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접촉면에서 아크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전류가 그쪽에 흐르지 않게끔. 코일하고 코일의 윗부분에 있는 그 건선 쪽에 흐르지 않게끔 그 제동 전류를 아예 줄여주게끔 위해서 이런 역방향에 대한 전류가 어느 정도 이상 흐르게 되면 차단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전동기 같은 역상 부분을 보는 부분을 한 30%까지 봅니다. 자기가 힘을 받아가지고 동작하는 거니까 좀 많이 흘러도 상관없습니다. 발전기 같은 경우는 한 5에서 15%까지밖에 안 봅니다. 왜? 자기가 혼자 동작하는 건데 열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전동기하고 그런 부분이 세팅이 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역상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좀 민감하게 본다, 발전기는. 아까처럼 전류가 흐르면서 과열이 됩니다. 과열이 되면 또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그 사이에 이렇게 남겨뒀던 코일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절연 부분의 재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마르겠죠. 마르다 보면 절연체가 또 열화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원인에 해가지고 열화되는 원인들이 더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또 다른 쪽으로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베어링 과열은 그냥 과열이 되니까. 이게 지금 과열이 되면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베어링은 어떻게 됐죠? 중간에 이게 축이 있고 그 바깥에 이렇게 도는 부분이 있으면 그 사이가 잘 물려가기 위해서 베어링이 들어갑니다. 그럼 베어링이 쇳덩어리입니다. 쇠하고 쇠 사이에서 이렇게 베어링이 마찰을 하다 보면 달게 되겠죠? 그거를 달지 말라고 그 사이에다 구리스를 넣죠. 근데 그 구리스가 온도 조건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축이 아까처럼 저주파가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 축이 휩니다. 나중에 보시면 이제 발전기가 죽었습니다. 죽으면은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발전기 축을 계속 그렇게 천천히 돌려줍니다. 터닝 기어를 이용해서. 왜? 그냥 놔두면 냉각이 되는데 냉각되는 부분이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위하고 아래하고 냉각되는 부분이 틀려지니까 그걸 천천히 터닝 기어를 통해서 천천히 돌려주면서 냉각되는 속도가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렇지 않고 한쪽이 급속하게 냉동이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냉각되는 부분에 따라서 틀려지니까 축이 뒤틀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계속 영향을 받다 보면 한쪽만 계속 뜨거운 부분이 가고 한쪽은 차가운 부분이 가게 되면은 차가운 부분이 냉각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그 중이 깨지기가 편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아변을 할 때도 냉간하변이 있고 열간하변이 있습니다. 열간하변은 열을 가한 상태에서 아변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그 천천히 열을 가한 상태에서 누르기 때문에 그 안에 재질이 좀 균일합니다. 냉간하변은 뭡니까? 쇳덩이를 그냥 쇠판을 집어넣고 누르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서 이제 조직들이 막 찌그러지겠죠? 근데 열을 가해진 상태에서 찌그러지면 좀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차가워진 상태에서 찌그러뜨리면은 안에 그 결정들이 막 부서지겠죠? 냉면 같은 것도 어떻게 해요? 뽑을 때는 뜨거운 데도 뽑아가지고 급격하게 냉동을 시킵니다. 왜? 딱딱하게 만들어져야 되니까. 감칠맛 있게 만들려고. 그런 것들처럼 얘들도 보시면은 베어링이 과열되면은 그 안에서 그런 구리스 같은 게 이제 소선이 됩니다. 소선이 되다 보면 뻑뻑해지겠죠. 뻑뻑해지다 보면 어느 한쪽으로 좀 축이 쏠린다든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걸 갉아먹게 되고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그 확대해서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변압기 보호. 주보호는 비율 차동이다. 후비보호는 과전류 보호다. 그래서 비율 차동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상세하게 좀 그 칠판을 통해서 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기계적인 보호 장치가 뭐다? 5가지? 뭐였죠? 부충방위경. 부호홀주 개정기다. 변압기 메인 탱크가 있습니다. 이렇게. 컨서베이터가 위에 있습니다. 숨 쉬는 통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사진들이 있는데 메인이 있다.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컨서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럼 변압기는 기름을 한 요만큼 채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냉각을 시켜주기 위해서. 왜냐면 변압기도 호흡을 하다 보니까 열을 받으면 올라갔다 할까 합니까? 채워놓고 여기 공기막을 막아놓고 여기다가 이제 실리카겔을 통해서 공기가 투입되지 않게끔 실리카겔에서 방습제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은 김 뜯어보면 그 안에 실리카겔 있죠? 왜? 습기 제거제입니다. 습기가 들어가지 말라고. 왜냐면 오일도 공기하고 접촉을 하게 되면은 변질이 일어나니까. 근데 여기다가 뭘 달아두냐? 부호홀주 개정기를 요 중간에다 이렇게 달아줍니다. 이렇게. 2가지 역할을 하는데, 그건 뭐냐? 안에서 가스가 차거나 그러면은 경보용하고 차단용이 2개가 있는데 옆으로 부는 거하고 위로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옆으로 밑으로 있는 거는 밑에서는 약간 흔들리는 거고 위로 올라가는 거 급격하게 치고 올라갈 때 딱 치는 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각형 침으로. 또 이따가 뭐 자료들 여기는 없지만 다른 자료들이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런 그림을 여기다 더 그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개의 플로트로 해가지고 변압기 내부 고장 시 가스가 생성이 되거나 아니면 갑자기 분출을 하거나. 왜냐면 내부에서 사고 나면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그 변압기 열받아가지고 폭발하는 거 한번 보여드렸죠. 동영상으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가 내부 사고 나면은 이제 여러 가지 가스가 발생됩니다. 메틸렌, 에틸렌, 프로필렌 이런 가스. 근데 수소가스는 1800도에서 2000도씨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안에 어떤 아크가 먹었다는 얘기고 뭐 C 성분이 발생합니다. 탄소가. 그래서 안에 수소 성분하고 탄소가 매칭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산가 분석을 하는 겁니다. 오일을 꺼내가지고 산가 분석을 해보면 어떤 가스가 많이 나왔는지에 따라서 얘는 어떤 부분에 사고가 많이 났다는 걸 압니다. 왜? 그 온도에 따라서 나오는 가스 종류가 틀려지니까. 그건 뭐냐? 여러분들 석유 갖다 만들면 그 안에서 휘발유도 만들고 경유도 만들고 중유도 만들고 다 만듭니다. 그건 뭐냐? 온도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얘기죠. 증류점에서 틀려지니까. 거기서 나중에 하고 나온 게 뭐죠? 찌꺼기가? 그게 아스팔트입니다. 석유 하나로 다 나일론도 만들고 다 만든다는 얘기죠. 온도 조건에 따라서. 얘들도 그 안에 온도 조건에 따라서 나오는 가스가 틀리니까 그거를 검출해가지고 무슨 사고인지를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 건강검진처럼 피 뽑으면 피에 뭐가 수치가 몇이고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유증가스 분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1년에 한 번씩 한다는 얘기죠. 근데 1년 뒤에 해봤자 늦습니다. 고압 같은 경우는 한 번 사고 나면 바로 터지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간다 그러면 예비 변압기를 투입하게끔 그렇게 이제 예방 보전에 그 부분을 한다. 이런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부분은 나중에 이제 사진하고 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보는 뭐다? 비율 차동이다. 주보, 후비보 앞에서 계속 얘기했죠. 주보가 뭐고 후비보가 뭔지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제는 알 겁니다. 주로 먼저 보호하는 거, 후비보는 뒤에서 보호하는 거. 과전류 개정기. 과부하에 의한 변압기 소선을 방지하고자 한다. 근데 보통 얼마다? 150%에 세팅한다. 한시효선은. 순시효선은 변압기 2차 3상 단락수를 150회에서 200%로 선정한다.
이거는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정한다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기준줄이 좀 애매하다 보니까 모든 걸 다 설명드리기 힘듭니다. 송전선부호 이제 앞에서 거리계정기하고 송전선부호 설명했으니까 이제 조금 익숙하실 겁니다. 왜? 아까는 지금 문제가 뭐였죠? 두 가지 테마였었죠. 발전소, 그 다음에 송전소, 그리고 변압기 뭐 이런 것들 모선 부분을 설명하라. 근데 그 중에 있는 것들을 키워드로 기본적인 걸 10점짜리로 다 만들어 놓고 25점짜리로 다 만들어 놨다. 필요하면 갖다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가 조금씩 틀려진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아까처럼 10점짜리 문제를 갖다가 여기다 여러 개를 갖다 붙이면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송전선 부분은 10점짜리를 갖다가 여기다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송전선에는 뭐가 있다? 과방거 피제가 있다. 과전류, 방향과전류, 거리계전기, 파일럿 계전 방식, 제표로 방식이 있다. 그래서 거리계전 방식을 이제 쓴 거죠. 요건 내용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 다음 그 안에서 위상비교 방식이라든가. 아까 뭐가 있었죠? 표준통마강은 이제 전송하는 파일럿 계전 방식에 대한 그 방식입니다, 그거는. 이거를 어떻게 보호하냐? 주보를 어떻게 했었죠? 송전선에서 방향비교를 한다든가, 위상비교를 한다든가, 전송차단 방식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방식을 썼었죠. 그 내용들을 쓰는 겁니다. 위상을 비교해서 판별을 한다. 이런 내용들. 그런 것들을 이제 적절하게 맞춰서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보호계전기 이게 이제 신대승 씨의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보호계전기 뭐였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기다리에서 나오는 게, 예. 그 책, 아니요, 보호계전기 기술인가? 다 스캔을 떠서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저 같은 경우는 자료를 다, 웬만하면 다 스캔을 떠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어디 있냐. 신대승 씨께. 그거는 뭐 나중에 찾아보자. 지금 10장 하니까 여기다 넣어놨을 수도 있고요. 보계전 서브 방식. 여기다 안 넣어놨네. 이름을 제가 이니셜로 넣었는데 보통. 요거는 그 전에 했던 거하고 조금 틀려지는데요. 이건 10점짜리로 한 2번인가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A, B, C, D, E, F, G, H인데 요 그림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해선 선로를 하다 보면 여기가 접속이 된 게 있고 접속이 되지 않은 게 있고 또 나중에 계산 문제에서 또 그거에 따라서 임피던스가 또 틀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런 그림 형태가 많이 나옵니다. 고장전류 계산할 때도. 이쪽에서도 전류가 오고 이쪽에서도 전류가 오죠. A점에서 사고 났다. 그러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건 정동작이 뭐고 오동작이 뭐고 정부동작이 뭐고 오부동작이 뭐다. 딱 정동작이 있고 오동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동작이 있고 오부동작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좀 외우기 쉽게끔 순서를 바꿔봤습니다. 여러분도 교재 있는 거를. 그 교재 순서대로 하다가 이 방법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A점에 사고가 났을 때 정동작하는 건 뭐냐? 그럼 A하고 B가 동작하면 맞죠? 오동작하는 거는 C, D, E, F, G, H가 동작하면 오동작한 겁니다. 이제 정부동작하고 오부동작은 뭐냐? 이런 용어들을 이제 여기 A점 사고 났을 때 뭐뭐가 동작했다고 그러면 걔는 정동작이고 뭐뭐가 동작했다 그러면 오동작이고 뭐뭐가 동작했다면 정부동작이고 오부동작이다. 그거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걸 설명하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외워주셔도 되고 이런 방식으로 외워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동작 뒤에를 보십시오. 항상 뒤에부터 계전기가 동작해야 할 경우에 정상적으로 동작한 거 그게 정동작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A점 사고 시 A하고 B 계전기가 동작했다면 이들 계전기는 정동작했다. 어떻게 한다고? 딱 끊어서 뒤에부터 먼저 보라고. 뒤에부터 딱 동작해야 될 경우에 똑같은 겁니다. 이거하고 같다. 그러니까 앞에도 같다. 그러니까 얘도 동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네? 뒤에 걸 한번 가보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뒤에 약간 또 틀려지는 부분이 있는데 자 여기서 오동작 자 여기는 이제 좀 틀리게 해야 되는데 요거는 오동작은 여기로 끊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계전기가 동작하지 않아야 되고 오동작이니까 동작하지 않아야 될 때
동작하지 않아야 될 때 동작한 거 앞에 부분은 같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A.사고 시에 나머지 이 부분이 동작한다. 이런 것들은 그림을 보시면 알거든요. 근데 이제 설명할 때 이런 용어들이 헷갈립니다. 그건 뭐냐? 이렇게 앞에다 줄을 딱 그시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먼저 동작하지 않아야 할 경우에 요 앞에는 동그라미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동작한 거. 이런 식으로. 뒤에부터 해가지고 외워주시면은 나중에 오래되면 이게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그 다음에 정부동작. 왜? 질문에서는 뭘 물어봤죠? 문제에서는 정부동작하고 오부동작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정동작하고 오동작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순서를 바꾼 겁니다. 그리고 정부동작하고 오부동작에는 뭐 정동작하고 오동작의 가운데 부자만 들어간 겁니다. 부자. 자, 정부동작은 일단 먼저 한번 보시죠. 계정기가 동작하지 않아야 할 경우에 동작하지 않은 것. 어렵죠? 끊을 때 어디를 끊느냐? 이제 이걸 보시면, 먼저 이걸 보시면, 어디다 끊는다? 부동작에다 딱 끊어라 이거죠. 앞에 정동작, 오동작은 전부 다 이제 동작으로 끊었죠. 정동작은 앞에 정으로 해서 앞에 받고, 오동작은 앞으로 앞 빼가지고 갔다라고 봤습니다. 부동작으로 끊으면 이런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정기가 동작하지 않아야 할 경우, 뒤부터 보시면 부동작이니까, 동작하지 않아야 할 경우에 정이니까, 뭐예요? 같다. 이거하고 같이 동작했다. 그러면 X하고 같은 게 뭐죠? X죠. X하고 같은 게 X니까 동작하지 않아야 할 경우에 동작하지 않은 것.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XX로. 그러면 이해가 편하다 이거죠. 끊는 기준은. 그래서 A.사고 시 CD, E, F, G 계정기가 동작하지 않았다 그러면 정부 동작했다고 한다. 예? 그건 뭐냐? 아까 정동작은 A하고 B가 동작한 게 정동작이었고 그걸 제외한 나머지 이 부분이 정부 동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얘가 동작하지 않은 거니까 정부 동작입니다. 이렇게. 얘가 동작했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동작이라고요. 근데 이게 알고는 있는데 나중에 가면 이걸 쓸 때 이게 헷갈립니다. 우리나라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떠냐. 기호를 가지고 저는 외웠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정부동작이 나왔으니까 오동작이 나오나요? 아니죠. 부동작에 관련된 거니까 오부동작이 나오겠죠. 앞에는 동작에 관련해서 정오였고 이번엔 부동작에 관련해서 정오다 이거죠. 개념이. 부동작에 대해 정오, 여긴 동작에 관련된 정오. 그래서 그 기준을 어떻게 정했냐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얘기죠. 오부동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부동작에 대해서는 또 틀리게 한다 이거죠. 또 기준을. 헷갈리니까. 자, 오부니까 아까처럼 아까는 부동작으로 여기 했지만 요 앞에서는 어떻게 돼 있죠? 정동작 할 때 가운데 동작에서 끊었죠? 그러니까 바깥에는 동작이 끊고 여기는 오동작, 뭐 부동작 이렇게 가운데는 그렇게 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예? 바깥에 똑같고 안에 똑같고 유오 외우셨던 것처럼 그럼 얘는 이제 동작이니까 동작해야 할 경우 예? 동작해야 할 경우 오자 동작하지 않은 거 이런 식으로 외웠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딱 보시면 동작해야 될 경우니까 0이 나왔고 오자가 붙었으니까 동작하지 않은 거 요거에 대한 X니까 X로 했다 이거죠. 그전에서 설명했던 거하고 좀 다르게 해봤습니다. 그전에 설명했던 게 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서 근데 이 기준은 좀 틀린데 외우는 방법은 지금 그냥 저는 이렇게 외우니까 그 외우는 방법은 또 다르게 또 발전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용을 보시면은 A.사고 시에 계정기가 동작하지 않았다 그러면 오부동작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처음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가 사고 났을 때 여기가 동작했다. 그럼 정동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에 대한 것들을 오하고 부가 붙으면은 오하고 부니까 같으니까 정이겠죠. 예? 그러니까 그거에 다른 거. 그러니까 요걸 제외한 부분. 얘가 동작하지 않은 거. 동작하지 않은 게 이제 정부 동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동작해야 되는데 얘가 동작하지 않고 여기가 동작했다. 그럼 뭐라고요? 오동작. 여기가 동작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뭐라고요? 정부 동작. 이런 식으로 개념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요 그림을 가지고 이제 개념을 잡아주시고 요걸 쓰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외워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후에 제가 외우는 방법 많이 설명드렸죠?
저만의 노하우로 그냥 애운 겁니다. 그냥. 저도 머리가 나쁘다 보니까 자꾸 해도 안 외워집니다. 근데 그렇게 암기하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시험장 가서는 그게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키워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키워드 계속 반복합니다. 근데 답안지를 쓰는 영어는 그림도 반복합니다. 수식도 반복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방법도 반복합니다. 이거를 그림을 4줄에 그려야 될지 5줄에 그려야 될지 그건 그림을 그려봐야지만 된다는 얘기죠. 나중에 예비력 같은 건 공급 예비력 할 때 6번째 줄에서 하나씩 쓸 건지 5번째 줄에서 하나씩 쓸 건지 이거 여러분들 써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대기 예비력 뭐 이제 그 순환 예비력 해가지고 예비를 하게 되면 또 500만 킬로와트부터 정상으로 해서 한다고 그랬죠. 그때 나오는 키워드 뭐였죠? 관주경심 나오나요? 이번에 시험 문제로 나왔죠. 관주경심. 400만 밑에는 관심, 300만 밑에는 주의, 200만 밑에는 경계, 100만 밑에는 심각. 이거 키워드 모르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관주경심. 무조건 4글자 내지, 3글자 내지, 아니면 8글자 내지, 7글자. 그래서 저는 보통 4글자로 끊었습니다. 사자성어가 익숙해지니까. 아분가전, 직동다타 뭐 이런 식으로. 뭐 소남요설, 손실, 전압, 요금, 설비, 이용률 향상 뭐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4글자로 외워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디지털 릴레이 장단점. 아까 설명드렸죠. 다소, 경고, 융조, 써서 한고, 보통 이자. 바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입, FS, MAD, 연출. 그리고, 표보나 부호와 양자, 표부, 양. 뭐 이런 식으로 나와도 되고. 그럼 그 키워드만 있으면 이제 거기서 쓰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연산해서 쓰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기능, 일체형, 디지털 보호 계정기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게 다기능이니까. 기능을 많이 설명해야 되겠죠. 많은 기술 발전이 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특성을 해줘야 되겠죠. 디지털 릴레이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리고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보겠습니다. 개발 계정이 어떻게 되는지. 아날로그 계정기에서 필요한 성분만을 하기 위해서 써야겠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정의. 아날로그 전압 전류를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샘플링해서 그걸 디지털 수치로 변환해서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변환해가지고 보호를 한다. 이런 내용들은 읽어보시면 되죠. 그게 어떻게 된다고 입력을 받아서 F, 필터링 해가지고 샘플링을 해가지고 멀티플라이 해가지고 AD 컨버터로 변환을 해서 그 다음에 연산을 해서 출력을 나가는 과정들. 그걸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줘서 단선도 그리고 여기서 입력을 받아서 이렇게 입 FSMAD 연출. 그리고 밑에 입력이 뭐고 필터링이 뭐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그림 그려주시고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써준 답안지들을 보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기본서에는 이런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본서에서 지금 연구반으로 가는 과제에서 지금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기본서에 대한 내용이 약하시면 이 다음 과정에서 다시 기본서로 돌아갈 겁니다. 왜냐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그리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관련 음주 문제를 돌릴 거고요. 왜냐면은 처음부터 하기에는 힘드니까. 자, 다소 근거 용조 나오나요? 다기능, 소용화. 여기 있죠. 고성능, 경제성, 예? 경고, 융통성, 저부다. 이런 식으로 내용 써주시면 되고, 거기에 간단하게 코멘트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소 근거 용조만 알면 쓰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예? 써서 한 거 이제 쓰실 수가 있고, 보통이자 쓰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키워드만 아시면. 근데 그 키워드를 본인이 직접 써보시면서, 왜? 맨 땅에 헤딩을 해야 되거든요. 데일리 테스트 해가지고 매일매일, 지금 오늘 보시면 이 키워드만은 매일매일 써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키워드. 그리고 말로 설명만 하시면 됩니다. 키워드는 일단 여러분들이 써주셔야 되고, 그거는 쓰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 답안지에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할 건지, 이렇게 키워드만 써도, 여기에 이렇게 쓰고, 여기에 뭐 그림 그릴 거고, 이제 간단하게 배치하는 작업들만 연습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있죠? 쓰는 거는 되죠? 말로 나온다는 건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로 나온다는 거는. 단점, 항공, 서지, 노이즈, EMC, 이런 대체. 사용기간에 대한 부분, 항운항습, 오차, 이런 부분, 또 조금 더 써주시면 되겠죠? 저는 이제 다른 답안지를 보고 그렇게 설명드렸던 거고요. 구성, 입 FSD, MAD 연출해서, 입력부,
연산부, 출력부, 정정부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다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써주시라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세분화해서. 이거는 이제 개념적인 부분이고 실제로 이제 연구반에 가서 보시면 더 다양화된 답안지들이 있을 텐데 그런 답안지들을 이제 관련도 문제들을 보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키워드가 이제 보통이자. 이제 쓰시죠. 아까 술 먹으면은 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컨디션 먹죠? 집에 늦게 들어간다고 전화하죠? 그리고, 연말이니까 그런 술자리가 많죠? 이벤트. 그 다음에 술 먹고 나면은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병원 가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냥 보통이자. 요즘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자들이 많이 떨어졌더라. 지금 하우스 푸어가 많다고 그럽니다. 저도 하우스 푸어인데 그냥. 중산층이 이제 많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 학원 나가서 돈 얼마나 버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 돈 벌려고 학원 나온 게 아니죠, 저는. 제가 공부하려고 나온 겁니다, 그냥. 물론 이제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도 어느 정도 돈은 되겠죠. 근데 저도 이제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좋으니까 나와서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도 강의를 하고, 다른 뭐 그런 데서도 강의를 하는데, 그런 데가 훨씬 더 낫습니다, 여기보다는. 근데 여기는 이제 매일 오면서 제 스스로 저를 자꾸, 저도 이제 바쁘다 보니까 공부를 못한다는 핑계로 시험 안 보고 하다 보니까 자꾸 늦어진데, 여기 오면 저도 자극을 받습니다. 왜? 당장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자기 자신을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에 자꾸 노출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스터디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벌금 내고, 제가 벌금을 제일 많이 냈습니다. 원래 제일 많이 안 내야지. 1등하고 돈 많이 안 내야지. 합격하는데 제가 벌금을 제일 많이 내다 보니까, 안 나오면 몇만 원, 지각하면 5,000원, 만 원. 1초라도 늦으면은 돈을 냅니다. 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시험장에 1분 늦게 들어가면은, 지금 수능 끝났지만 1분 늦게 들어가면은 시험 못 봅니다. 그런데 왜 자꾸 모의고사를 보라냐면, 시험장하고 똑같은 기분에서 여러분들이 써가야지 시험장 가서도 모의고사처럼 여러분들이 편하게 쓰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침에 와서 10분 동안 한번 쓰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잘 안 쓰시죠? 쓰셔야지만 됩니다. 무조건 키워드를 여기서 쓰시지 않으면은 나중에 시험장 가서 쓸 것 같으니까 안 써집니다. 매일매일 제가 보기에는 한 10페이지만 쓴다. 10페이지 5장이거든요. 10페이지 쓰려면은 몇 분이 걸리냐면 한 3시간. 한 장에 10분 정도 보시면 됩니다. 10페이지면은 어떻게 되냐면 140분이죠. 2시간인데 여러분들이 그 10페이지를 꽉 채우면 3시간 걸리는데 그냥 한 페이지당 10분 정도로 쓴다는 개념으로. 왜? 꽉 채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꽉 채우면 안 보인다고요. 간단하게 키워드 적고 그림 적는 부분을 정리해가면서 이번 주에 했던 거 한번 정리하고 다음 주에 했던 거 한번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정리를 해 나가시다 보면은 2월 달에 합격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지금 그걸 안 하기 때문에 2월 달에 합격 못 하십니다. 그거를 계속 하게끔 하려고 지금 제가 관련도 문제를 풀어드리고 자꾸 이제는 이제 100일 남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제가 쫄 겁니다. 아침에 와서 쫄 거고 쓰게끔 만들 겁니다. 왜? 그래야지 처음 시험에 40점이 나오고 50점이 나오니까요. 저도 할 거고 여러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쫓아오셔야지만 됩니다. 제표로 방식. 제표로가 뭐가 있다고요? 단상제표로, 삼상제표로, 단상 플러스 삼상제표로, 다상제표로. 두 번째부터 1, 5, 4, 3, 4, 5, 7, 6입니다. 그거 머릿속에 넣고. 제표로가 뭔지, HSGS가 뭐라고요? 하이 스피드 그라운드 스위치. 그거는 다상제표로에 들어가는, 이제 765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선행, 후행 해가지고 차단기 들어가고 빼고 하는 부분을 유심히 살펴보고 나가시면 됩니다. 고속도 제표로 방식 종류 설명드렸죠? 효과는 뭐다? 단상의 장점과 단점이 있고요. 삼상의 장점과 단점이 있고요. 단상 플러스 삼상의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그거를 이제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단상은 한 상씩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삼상은 동시에 차단 못합니다. 삼상은 삼상을 한꺼번에 차단하는데 단상으로는 차단을 못한다. 이런 정도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단상 플러스 삼상을 쓰는 게 그 두 개를 다 하려고 하는 거다. 다상은 여러 개 하려고 한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장점, 단점을 보시면 됩니다. 제표로 방식의 종류, 다 동작 시퀀스. 이거 여기는 뒤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고의 90% 정도는 외부 접촉이다 이거죠. 수목의 접촉이야.
그림을 보시면 2F, 2D로 해가지고 두 번 빠르게 두 번 느리게 합니다. 왜? 송전선이 접촉이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해선 쓴다고 그랬죠. 50%를 부하를 하고 있다가 송전선에 수목이 접촉이 되면 얘는 0으로 되겠죠. 그러면 이 순간적으로 얘가 50이 100으로 흐르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 얘가 다시 붙으면 다시 이쪽으로 50으로 흘러지겠죠. 그런 식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고속도 차단한 후 일정 시간이 경과되면 재투입한다. 재폐로 계정기는 그래서 79가 됩니다. 나중에 스폰 네트워크 방식에서 그 세 가지 보호 기능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 첫 번째, 키워드. 예? 역전력. 그리고 두 번째, 차. 세 번째, 무. 저는 처음에 어떻게 됐냐면 영무차로 였습니다. 영무차. 여기 영등 보니까 기관차, 영무차.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나중에 역참으로 했습니다. 역참으로. 나는 기관차로 했다. 내가 이걸 바꿨다라는 걸 아니까 아는 겁니다. 저는 이걸 왜 바꿨는지. 왜? 그렇게 써주셔야지만은 편하다는 얘기죠. 역참으로 했습니다. 역전력 67. 예? 그리고 역차. 차전압 78. 무전압 84, 67, 78, 84 이렇게 여기서 제가 바꾼 겁니다. 그냥. 그럼 쉽죠. 678은 아니까 67, 78, 84 외우면 그냥 된다는 얘기죠. 67, 84, 78 좀 헷갈리죠. 그렇게 했습니다. 역전력 차단, 예? 역참무, 차전압 투입, 무전압 투입 이런 식으로 투입이냐 차단이냐, 예? 이런 식으로 그런 내용들이 또 틀려집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외우는 방법들을 그때그때마다 바꿔서 설명드립니다. 자, 여기 고속도 재폐로는 뭐라고요? 사고가 발생하면 고속도 차단한 후 일정 시간이 경과되면 재투입하여 정상 운영할 수 있는 고속도 재폐로 방식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 재폐로 방식이 뭐가 있다? 4개가 있다. 이건 송전선에 대한 재폐로 방식이니까. 배전선로에 대한 재폐로 방식은 이렇게 안 한다 이거죠. 뭐라고요? 미크로전화나 섹셔널라이저나 그걸 가지고 퓨즈 가지고 한다 이거죠. 재폐로 하는데 그 배전선로 가지고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 문제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라. 그래서 단상재폐로, 단상, 삼상재폐로, 삼상재폐로, 다상재폐로.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단상, 삼상, 단상 플러스 삼상, 다상재폐로를 외워주시는 게 편하다. 재폐로 방식의 효과 2점. 과도 안정도를 향상시키고 공급 신뢰도를 향상할 수 있다. 기기나 선로의 과부하를 해소할 수 있다. 운전원의 노력을 감소할 수 있다. 자동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보고 외우시면 되겠죠. 어디 보면 나중에 보시면 배전자동이야. 배전자동에 선배부자, 개사, F전, 냉피정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표를 다 외웠습니다. 키워드를 가지고 20개입니다. 딱 계산해 보시면 20개 정도 되거든요. 예? 그걸 외워가지고 그냥 씁니다. 나중에. 냉피전무,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선배부자, 선로, 배전선로에 대한 부하관리, 자, 뭐, 지금 좀 생각이 안 나는데, 저도. 이따가 그 부분은 표를 보고, 왜? 계속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반복. 그래서 시험 보기 90일이니까 지금부터 한 50일 동안에 지금 바짝 해드릴 겁니다. 지금 뭐 50문제씩 계속 한 달마다 해드리면 그 50문제가 중요하니까 그걸 계속 반복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왜 바로바로 안 해드리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 뒤쯤에 가서 할 때, 그때는 뭐냐? 앞에 50문제 했던 거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고, 그 다음에 뒤에 50문제 또 나갈 거라는 얘기죠. 또 그 뒤에 마지막 한 달 남겨놓고는 100문제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고, 그 뒤에 50문제 해드릴 거라는 얘기죠. 왜? 이 앞에 나오는 50문제가 제일 중요하니까. 빈도가 높기 때문에. 시간을 100일부터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게끔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50문제부터. 자. 요건 이제 동작 시켰을 때 그림하고 이제 그려주셔야지만 됩니다. 좀 헷갈리는 게 보호계정기가 동작해서 차단기가 떨어져가지고 재폐로 계정기가 동작하기까지의 동작. 보호계정기가 사고가 발생하면 판정을 해서 동작을 시작합니다. 동작을 시작해서 그러면 이제 차단기가 동작을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차단기가 떨어집니다. 보호계정기가 접점이 붙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차단기가 떨어지면 어느 정도 시간 이후에 복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넘어지는 그 부분을 틀려지게끔 됩니다. 요때 차단할 수도 있고 조금 뒤에 가서 차단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요건 이제 순시로 떨어진 거고 한시로 떨어지는 건 요때쯤 떨어지겠죠. 동작 시간이 접점이 조금 더 돌아가서 붙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페로 기둥이 여기서 보시면 약간 뒤로 이렇게 그려주시는 게 나을 수도 있고 같이 그려주셔도 되고요. 그때부터 제페를 한다는 얘기죠. 제페를 해서 요 무전압 시간이 되면은 제페로라는 건 이때부터 제페로 시간이 카운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카운터가. 요거는 개념은. 카운터가 됐다가 무전압 시간이 어느 정도 되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차단이 되고 나서 몇 초 이후에 들어가라고 그러죠. 1에서 2Hz, 또 20Hz, 100Hz가 있었죠? 그 시간 동안 안에 무전압 시그널이 돼 있다가 이제 차단기를 투입을 하는 겁니다. 투입을 해서 접점이 완벽하게 붙을 때까지가 요때가 전압이 걸리지 않으니까 그때가 무전압 시간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 다른 개념으로 써주셔도 되는데 지금은 이제 답안지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쪽에는 좀 그림이 좀 틀립니다. 제페로 시간은 뭐냐? 보호계정기가 동작해서 제페로 계정기가 기동하고 나서 제페로 계정기가 차단기에 투입 지령을 보내는 데까지의 시간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다 그려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내용은 어렵진 않은데 쓰려고 하다 보니까 어렵다는 얘기죠. 소요원 시간, 무전압 시간은 요거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요거는. 그래서 요게 20사이클, 33사이클 정도가 된다 이거죠.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도 요 앞에 이제 차단 시간이 또 틀려집니다. 154나 345나 765 같은 건 차단 시간들이 틀려집니다. 765 같은 건 차단 시간이 더 빨라집니다. 왜? 사고 전류가 크거든요. 더 빨리 차단할수록 그를 더 빨리 소외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차단기들이 보시면은 6600kV 쪽에 쓰는 한 7.2kV 같은 경우는 8사이클의 차단기를 씁니다. 22900kV 같은 경우는 5사이클에 대한 차단기를 씁니다. 근데 154 같은 경우는 3사이클 이상의 차단기를 씁니다. 2분의 1사이클 차단기를 쓸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산화 사이클이 자꾸 빨라지는 게 그만큼 그러면 765 쪽 가면 더 빨라지겠죠? 이제 그런 사이클을 보시면 됩니다. 사이클이라는 게. 헤르츠로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전부 다 이제 그 뒤에서는 이런 것들이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왜? 765에서 이렇게 30사이클이 3, 4보다 길어지는 거는, 여러 가지. 다상 재패를 해야 되니까 뭐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그런 것들이 더 많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그 뒤에서는 더 많이 걸리지만 다른 것들의 시간은 줄어듭니다. 어떤 건 시간이 길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건 시간이 짧아지기도 한다는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패로 방식 적용 시 유의사항. 가공설로는 한 번만 한다. 근데 우리가 배전설로는 어떻게 하죠? 2F2D로 해가지고 여러 번 하죠. 요거는 송전설로에 대한 재패로. 지진 케이블은 절대 재패로를 하지 않는다. 한전에서 이제 재패를 하는 게 할 수가 있는데 요 재패로 기준이 한전에서는 가공선로하고 지진선로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혼합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제 30%를 봅니다. 이제 지진 케이블이 30% 미만일 때는 이제 가공선로로 봐가지고 재패를 하고요. 30% 이상이 되면 재패를 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기준서들이 안에 있으니까요. 지진 케이블이나 변압기 등과 같은 기계는 재패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고가 났으니까 떨어진 겁니다, 지금. 다시 투입하면은 터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지중선로는 재패를 하지 않는다. 주보호계정기만 재패를 적용하고 후비보는 백업이기 때문에 재패를 하지 않는다. 차단기 동작 책무를 만족하고 차단기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차단기 동작 책무가 뭐였죠? 고속도, 저속도, IC 기준, 안시 기준이 있었는데 첫 번째 뭐였죠? 동작 책무? 5. 다시 몇 초? 0.3초. 다시. 그 다음에 뭐? CO. 다시. 몇 분? 1분 또는 3분. 다시. CO. 이게 뭐냐? 차단기 동작 책무는 이 동작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우리가 자동차에 보시면 무한 책임 들고 유한 책임 들죠? 지금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내년 4월 1일부터는 자동차 파손, 도난, 그리고 방화, 이런 것들을 세계에 대해서 따로따로 넣을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무한 책임만은 무조건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책임은 무한 책임입니다. 요 안에 동작을 했을 때는 우리 차단기는 보증을 할게. 근데 이 시간을 넘어가서 니네들이 동작시켰다 그러면 우리 차량이 터져도 책임 안 지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냐? 처음에 뭐였죠?
5죠. 오픈을 한다, 무조건. 오픈을 하고 나서 다시 몇 초, 0.4초나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이 있다가 다시 클로즈를 했다가 사고가 생겼다. 그러면 다시 오픈을 해라. 클로즈에는 오픈을 해라. 그리고 나서는 왜? 지금 아크가 들어갔으니까 냉각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안에. 그 다음에는 1분을 기다리든 3분을 기다린 다음에 다시 클로즈 오픈을 했을 때 우리 차단기는 계속 쓸 수 있다 이겁니다, 지금.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단상제표 동작 보시면 고장상만을 차단 이겁니다. 한상을 제표로 한다. 장점, 단점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으니까. 단상 3상은 보시면 요거는 2상 이상은 3상 제표로 하고 2상 이상의 는 요건 뭐라고 그랬죠? 단상하고 3상을 같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 이걸 쓰고 어떤 때 이걸 쓰냐 이거죠. 왜? 단상할 때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 상은 같이 차단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두 상이 사고가 났다 그러면 얘는 그 상을 착오를 못하는 거죠. 근데 3상은 세 상을 같이 차단할 수 있는데 한 상씩을 차단을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얘는 3상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3상은 1호사죠. 그래서 제가 이걸 순서를 바꾼 겁니다. 단상 3상, 단상 플러스 3상. 그래서 장점, 단점을 보시면 되는데 얘는 고장의 종류에 상관없이 3상을 모두 차단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단점은 뭐냐? 재투입할 때 동기 확인이 필요한 겁니다. 세 상을 다 끊어버리니까. 예? 일선지압 고장 시에도 세 상을 모두 다 끊어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다해성 고장 하다가 보면 한 상만 끊어버리면 나머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 상을 다 끊어버리면 문제가 생겼을 때 2회선이 다 죽을 수도 있겠죠? 4회선이 다 죽을 수도 있고. 낙뢰가 치면 우리가 A, B, C, CBA 왜 역상 배열하죠? 이렇게 하게 되면 요 위에 세 상 A, B, C A, B, C 그러면 여기는 A, B, C 제가 글씨를 잘 못 썼는데 여기서 낙뢰가 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A, B, C만 나가죠? 그럼 요 A, B, C 여기 살아있죠? 요거 가지고 송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걸 역상 배열을 해놓는 겁니다. 사고가 나더라도.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들이 어디? 변전소에 절연협조 할 때 쓰죠? 애가철교 불제역피. 역상 배열. 발전소에서의 절연협조. 송전소 내의 절연협조. 그 다음에 배전소 내의 절연협조. 뭐 이렇게 변전소의 절연협조 이렇게 나오는데 그 PI 얘기 나오고, 선BTL 나오고, 860, 760, 650, 450 이런 것들 바로바로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절연조가 뭔지 나와야 되고. 이제 전력계통학 가면은 부조작용 해가지고 부하의 자기제어성, 조속기 제어, 그 다음 자동주파수 제어, 경제부하 배분 이런 거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AFC 플러스 ELD는 AGC고, AFC가 뭐고, ELD가 뭐고, AFC가 뭐고, FFT가 뭐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설명드립니다. 또 암기 위주로 다상제표로 요거는 이제 읽어보시면 됩니다. 내용을 여러 상을 제표로 한다는 얘기죠.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아가지고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읽어보시면 되는데 아까처럼 이제 제표로에 대한 성공, 실패, 부동작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요것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아까 정동작, 오동작 그리고 뭐가 있었죠? 부자가 버렸죠. 정부동작, 그 다음에 어부동작 이런 식으로 개념처럼 얘도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뭐 따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힘들어서 그냥 읽어보면 아는 거니까. 근데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좀 암기가 쉽거나 이해가 편한 쪽만 설명드리는 겁니다. 페일 세이프, 보협조, 아크전 이제 보시면은 제페르 시간, 무전압 시간, 차정 접속, 교차 접속 이게 마지막 문제죠. 동작 신뢰도. 신뢰도라는 이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보시면 보계전기 쪽 하면은. 동작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2개 이상의 요소가 동작하면 트립 신호가 발생하도록 한 거다. 페일 세이프. 이건 뭐냐? 페일이 나더라도 안전하게 동작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아까 제가 2 out of 3라고 했죠. 3개 중에 2개가 동작하게끔 한 것처럼 얘도 그 하나가 동작하더라도 주요 요소 2개를 직렬로 쓴 겁니다. 직렬이라는 엔드 조건이거든요. 일선 지락 사고가 났을 때 전류만 흐르면 동작하는 게 아니라 전압이 또 올라가겠죠. 전류도 크게 되지만 전압도 올라간다. 근데 자기상에 대한 전압은 떨어지고 타상에 대한 전압은 올라가겠죠. 그런 것들을 엔드 조건으로 해서 사용한다.
그래서 그 이상의, 여기 보시면 2 out of 3라고 했죠? 주요 요소 3개 중 2개 이상의 동작하면 출력을 내는 방법이다. 이게 fail safe다. 예? 안전하게 떨어뜨리는 방법이다, 이거다. fail, 떨어지다 이거죠. safe, 안전하게 떨어뜨리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냐? 그러면 보완을 해주는 거죠. 2개를 연결해서 AND 조건을 하거나 아니면 3개 중에 2개가 동작을 하게끔 하거나 그런 내용이다. 보호협조는 뭐냐? 이건 시간 협조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죠. 시간적으로 차등을 줘서 각각의 기기 간에 선택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끔 협조를 본 거다. 그래서 릴레이 코디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릴레이 간에 협조를 보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 릴레이 코디네이션 같은 그런 용어들이 좀 더 들어가도 되고요. 피보호불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주보호장치가 동작하여 고장이 제거되고 후비보호장치는 동작하지 않도록. 주보호, 후비보호 계속 얘기 나왔죠. 주보호장치는 먼저 동작하고 후비보호가 동작하지 않도록 그 사이에 뭐가 주어져야 된다고요? 시간차가 있어야 된다고요. 시간차가 주어져서 보호장치 간에 시간협조를 시키는 것. 키워드가 뭐가 있었죠? 주보호, 후비보호, 시간차, 시간협조. 그게 바로 보호협조다. 이런 키워드가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키워드를 설명을 하라고 그랬죠. 그림을 가지고 하든가. 그림 뭐였죠? 여기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T1, T2, T3. 여기 해가지고 T1, T2, T3. 그걸 옆에다 그림을 여기다 같이 그려주면 보호협조 설명이 되죠. 이런 거 할 때 그런 그림들 자꾸 갖다 쓰시라고요.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전달 효과가 좋으니까. 아크장. 아크가 생기면서 발생하는 저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까 거리 계정기에서 뭐였죠? 아크장에서 존1에 대한 게 존2로 넘어갔죠. 그래서 뭘 썼죠? 리액턴스를 썼죠. 저항 부분을 안 보기 위해서. 성간 동안 왜냐면 상 또는 대지 간의 사고 시 발생하는 아크는 유효전력을 소비하기 때문에 그때 유효전력을 소비한다는 그 저항 성분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크장에서 손실이 생깁니다. 사실은. 유효전력 손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아크장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손실이 생기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효전력 손실도 있고 무효전력 손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페로 시간. 아까 보셨죠? 그 플로 차트에서 제페로 되는 것까지 보호계진기가 동작하고 제페로 계진기가 기동해서 차단기까지 동작하는 거. 여기서 나와야 되는 게 뭐였죠? 보호계정기, 차단기, 제페로 계정기. 이렇게 3개가 나와야 된다고요, 지금. 제페로 시간은.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그려주시면 더 전달 효과가 좋다. 이거 10점짜리로 나왔습니다, 이 3개를. 이거 하나만 물어봤다, 10점짜리로. 그럼 이것만 딸랑 쓰고 말 겁니까? 아니죠. 그림을 그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아까처럼, 여기 전력계통 그려놓고, 여기 PT, CT 그려놓고, 계정기 그려놓고, 계정기에 제페로 계정기도 그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 블록 차트를 해가지고 다이어그램 그래서 얘 동작하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그려줘야지 전달 효과가 좋다 이거죠. 자꾸 그림을, 자기가 이해했으면 그런 그림을 자꾸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금. 무전압 시간, 소이호 시간, 무전압 시간 아까처럼 나왔죠. 거기서 그 차트에서 나오는 부분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 하나만 가지고 10점짜리로 물어보진 않고요. 몇 개, 한 2개, 3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발전기의 이제 보호 개전 방식 중에서 뭐뭐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한 4가지 정도를 써 넣습니다. 60이 뭔지, 30이 P가 뭔지. 거기에서 설명하시고 하고 10점짜리로 문제로 내놓습니다. 그럼 그것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설명할 때 처음에 발전기의 보호 방식에는 전기자에 대한 단락지라, 그 다음에 이렇게 전기가단 역발속좌표를 다 써주시면서 그렇게 써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는 뭡니다. 32P는 뭡니다. 60은 뭡니다. 이렇게 딱 써주면 내가 이만큼 안다라는 걸. 요것만 딸랑 써주는 거하고 내가 이 전체 중에서 요걸 설명하겠다는 얘기하고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채점자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이것도 다 아는구나. 당연히 이 중간에 이게 틀리더라도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딱 처음 보는 관점에서는 이 사람은 이걸 다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벌써 점수가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답안지를 쓰는 요령들. 자꾸 써보셔야지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차동 접속, 교차 접속. 차동은 뭔가 틀리게 됐다는 얘기고, 교차는 교차로가 있죠? X자. 차동은 틀리게 돼 있다. 여기하고 틀리게 돼 있죠? 차를 두어서 그 차에 의해서 동작한다. 차동은 차에 의해서 동작한다. 예? 여기 전류하고 여기 전류의 차에 의해서 동작한다. 비율 차동은 그 차가 비율에 의한 차로 동작한다. 교차는 X자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벡터 차 전류를 얻도록 한 거다. 사실상 이 안에 벡터 차,
이 벡터 부분 잠깐 이제 설명을 또 드릴 겁니다. 교차 접속, X자. 이거 보호계정기 접속 부분 보시면, 다른 부분에 보시면 더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정도까지 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또 보여드려야 되니까. 보호계정기 기능이 뭐였죠? 이상을 검출해가지고 사고 구간을 제거를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 역할은 뭐였죠? 전력계통에서 PT-CT를 통해서 센서로 검출해가지고 보호계정기가 이상전압이라든가 이상 유무를 판단해가지고 차단기 쪽에 시그널을 내보내서 차단하는 게 보호계정기의 역할이다. 그림으로 그려주고 아까 그림 2개 있었죠? 프로차트로. 그걸 써주라는 얘기예요. 기능은 뭐다? 기능도 그림으로 그려졌고 역할도 그림으로 그려졌죠? 근데 거기에 이제 보호계정기의 기능이 뭐다라는 사고를 제거하고 이상 유무를 판단해서 그런 내용들을 써주라는 얘기입니다. 주보를 어떻게 하는지 후비보를 어떻게 하는지. 보호계정기 종류를 어떻게 나눠진다고요? 3가지로 정리했죠. 뭐가 있었죠? 동작 특성, 동작 시간, 용도상. 이거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동작 시간에 대한 거. 동작 부분은 종류는 어떻게 있었죠? 이게 그 동작 특성입니다. 그게 유도원 판형, 정지형, 디지털로 했는데 실제로 가동 코일형, 가동 철심형 그런 부분이 있었죠? 힌지형 이렇게 해가지고 또 있습니다. 동작 시간은 순정 반정. 예? 근데 거기 외에 반환시성, 강반환시. 제가 이게 비례 반비례 다 설명을 드렸죠 저번 시간에. 특성. 용도상으로 이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이제 특성에서. 뭐가 있을까요? 전압, 전류, 탈저보, 주파수 보호. 그런 거 설명드렸죠. 그거 쓰시는 겁니다. 전압, 전류별로 해가지고. 송전선로 보호 뭐라고요? 과반거피제. 예? 반성보호, 표시선보호. 그 표시선, 과반거피제에서 P가 뭐라고요? 파일럿 와이어. 파일럿 와이어가 뭐라고요? 표시선이라고요. 와이어라고. 그 표시선 개전 방식 안에서 쓰는 게 이제 표준 통마강. 표시선 개전 방식하고 뭐가 있다고요? 반선 개전 방식이 있다고요. 반선 개전 방식에 뭐가 있다고요? 전력선 반선 개전 방식, 통신선 반선 개전 방식, 마이크로파 광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개념을 잡아가지고 들어가시라고요. 왜? 안 외워집니다 이게. 아무리 봐도 자꾸 반복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거리 계전기 원리 뭐였죠? 거리 계전기 뭐죠? 계전기 설치점에서 사고점까지의 거리를 전압 및 전류의 크기 및 위상을 가지고 판별하여 동작하는 계전기.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고요. 끝나고 이제 계속. 종류가 뭐 있는지, 장단점이 뭐 있는지. 아분가전, 직통타타. 있었죠? 장단점은 이제 또 나오니까. 3, 4, 5, 1, 5, 4. 주계호. 주보호 어떻게 했는다? 후비보호가 어떻게 한다? 1계열 어떻게 한다? 2계열 어떻게 한다? 1계열은 어떻게 했었죠? 방향비교 저지. 2계열은 전송차단 방식. 후비보는 3단계 한시차 거리 계전 방식. 자꾸 반복해드립니다, 지금. 발전기, 변압기, 송전선로 보호 계전 방식 설명드렸죠? 변압기에 대한 정기적인 부분, 기계적인 부분. 정동작, 전부동작, 오동작, 오부동작. 이거를 동작별로 먼저 보고 부동작별로 해가지고 뒤로 빼라. 릴레이 장단점, 특성, 보통이자, 서사항고, 다소경고 응격 딱딱 나와줘야 된다고요. 2fs의 MAD 연출. 고속도로 제표로 방식 장단점, 단상, 삼상, 다상, 단상 플러스 삼상, 154, 345, 765 거기에 대한 장단점, HS, GS 효과, 보호계정기 용화, 사동 접속, 교차 접속, 페이세이프, 마크 저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배우신 겁니다, 지금. 저번 주에 했던 것도 간단하게 반복해드렸죠? 보호계정기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나옵니다. 이번이 아니면 다음에라도. 6, 7, 8, 9, 10. 송배전공학은 반드시 나옵니다. 그 장에서는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안 났다. 그럼 다음에 나오는 거죠. 9장에서 안 났다. 그럼 10장에서 나옵니다. 10장에서 안 났다. 8장에서 나옵니다. 안 나올 수가 없던데. 왜 책 4권 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낼 만한 데가 있죠. 이렇게 해서 끝냈고, 그 외의 것들은 보시면은, 지금은 시간이 안 돼가지고 설명을 못 드렸지만, 예. 연구관 교재들 가지고도 시간이 될 때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개통보호의 목적과 기능이 어떻게 된다? 1. 2. 그림 그려주고, 이런 그림을 그려주시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기능상 분류 뭐 해가지고 딱딱. 예? 이렇게 딱딱 끊어서 써주는 부분. 그림 그려주고, 써주고, 그림 그려주고. 지금 다 설명했던 게 여기 또 다시 다 나옵니다. 이런 그림을 그려주시고, 예? 이런 부분. CT 2차 측 오픈이 됐을 때 뭐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려주시는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델타, Y, 성간전압 해가지고, 각변이 하는 부분들. 선택 차단. 각변이 부분 같은 거 보시면은 나중에 각변이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87을 제가 테스트를 한 결과들입니다. 지금. 위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각변이가 얘를 180도 돌리면 11시 방향이 나오거든요. 한상기만 비교한 겁니다. R상만. RST를 다 비교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위상차를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동작을 시켰던 겁니다. 제가 다 테스트하면서 여기다 정리를 해놨던 거거든요. 시트 부분에 대해서 CTB 계산해가지고 1차 측, 2차 측 비율을 맞춰가지고 크기를 가지고 조정을 해서 동작했더니 동작하더라, 안 하더라. 이런 식으로. 각변이가 여기 또 있었네. 결선 부분이 있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런 부분들을 한번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늘은 좀 시간이 많이 오버가 돼가지고, 뭐 뒤에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마치고요. 다음 주에, 이제, 책이 끝나죠. 기타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예? 저희, 전력계통을 하게 될지 아니면 변전을 하게 될지, 그거는 상황을 봐가지고 일단, 2권이 뭐였죠? 2권 책이? 전력계통인가요? 예. 전력계통을 변전 쪽으로 하는 게 나을지, 이제 변전을 하게 될지 전력계통을 하게 될지, 일단 전력계통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게 더 중요하니까.